안녕하세요. 장성영어 3학년 여러분. 오늘은 비판적 사고 두 번째 수업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는 비판적 사고를 공부하기 전에 알아야 될 개념들을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교과서 본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교과서 60쪽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단원 제목은 비판적 이해와 독창적인 논점 구성이라고 되어 있고 이걸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인문학 교육과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목의 이 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제목부터 좀 살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인문학 교육과 민주주의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 이거를 여기서 하려니까 정말 재미가 없네. 인문학 교육과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목의 뜻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학 교육과 민주주의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인문학 교육과 민주주의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문학 교육이 뭔지를 살펴보면요. 인문학 교육은 영어로 liberal arts라고 하는데 말 끝 그대로 하면 자유로운 예술, 자유로운 교과, 자유교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고대 그리스에서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 노예를 제외한 평민들, 귀족들,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그러니까 자유롭게 해주는 교양교과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먹고 살고 이런 걸로만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뭔가를 배워야,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배웠던 이 교과가 산술이라든가 기하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문법이라든가 이렇게 7가지 교양교과를 배웠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7자유과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고대 그리스에서 행했던 이 인문학 교육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인문학 교육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이 교양교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럼 왜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거에 이렇게 집중을 했느냐? 이 당시 고대 그리스에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이 헬레니즘이 뭐냐? 인간 중심 사상이에요. 인간 중심 사상. 인간 중심 사상은 말 그대로 사람, 인간을 중요시 여기는, 그럼 인간을 중시하는 게 왜 중요하냐? 이 당시 서양 문화의 토대를 이루는 또 다른 축, 그러니까 신을 중시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왜 인간을 중시하는 게 좀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서구 사회의 중세 시대는 신 중심 사회죠. 사람, 인간보다 신을 중요시하는, 그래서 종교라든가 이 신과 관련된 문화, 문명이 발달한 게 바로 중세 시대인데, 그 이전 고대 그리스에는 신이 아니라 인간을 중심으로 놓고 인간 중심으로 사고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 아닌 인간, 그 개인에 집중하는 단적인 예가 바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예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신이 나오는데 그럼 이거는 신 중심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잘 보면 그 신들의 모습이 다 어때요? 바로 인간의 모습, 인간의 생각, 인간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서로 질투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모습들은 바로 인간의 모습, 그러니까 헬레니즘 문화가 담겨 있는 그런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교과서 본문의 제목 인문학 교육과 민주주의에서 일단 인문학 교육이 뭔지를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민주주의는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체제죠. 그래서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 국민을 중요시하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 국민들의 의사, 국민들의 뜻을 중요시 여기는, 그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이게 바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민주주의와 과연 좀 전에 살펴본 인문학 교육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 잘 보면은 이 내용들 모두 뭘 강조한다? 바로 인간, 개인을 중요시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인문학,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교양이라고 얘기하는 이 인문학 교양 교육과 민주주의는 어떤 관계가 있다?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는 개인의 내면 성찰, 세상을 보는 이해력, 올바른 가치를 판단하는 비판력, 상대를 존중하는 배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인문학, 교양 교육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게 바로 민주주의를 이루는데 꼭 필요한 요소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교과서 본문에 나와 있는 인문학 교육과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목은 결국 인문학 교육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바로 민주주의를 이룩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꼭 필요한 가치들이라는 거죠. 그 가치가 무엇이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개인의 내면을 성찰할 수 있고
세상을 보는 이해력을 키울 수 있고 올바른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비판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본이죠. 상대를 존중하는 배려와 이해 역시 바로 인문학 교육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제목이 뭘 의미하는지를 한번 뜯어보았네요. 결국 인문학 교육과 민주주의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해주는 본문이 아닐까? 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교육과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네요. 우리는 거대한 위기의 한가운데에 있다. 이것은 지구 전체에 걸친 심각한 위기이다. 나는 2008년에 시작된 글로벌 경제 위기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때는 누구나 바로 가까이에서 위기를 느꼈고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재빨리 그리고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각 정부는 치명상을 입을 게 분명했고 실제로 붕괴된 정부도 있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암처럼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심각한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큰 위기이다. 그것은 바로 세계 전역에 걸친 교육의 위기이다. 그러니까 이 글쓴이는 교육의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여기 보면은 2008년에 시작된 글로벌 경제 위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죠. 자, 요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뉴스를 자주 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꼭 언급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다? 1997년에 있었던 외환위기, 이른바 IMF 사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2008년에 있었던 글로벌 경제위기, 이렇게 두 가지를 꼽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 2008 경제위기가 무엇이냐? 미국의 초대형 모기지론 대부 업체들이 파산을 겪으며 미국 경제가 크게 위기를 맞이하였고 이 여파가 전 세계로 파급돼서 결국 이 대규모의 금융위기 사태를 가져온 이런 사태를 얘기하는 건데 미국의 금융기업들이 경영의 위기를 겪었다라는 건데 이게 단순히 미국 안에서 미국 내에서의 그 위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갖고 왔었다라는 내용이죠.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그쵸? 이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2008년에 시작된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로 시작해서 이렇게 경제 위기보다도 더 심각한 위기가 있다. 바로 교육의 위기다. 라고 글쓴이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교육이 위기에 처해 있다. 지금 민주사회에서 젊은이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에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이 변화는 충분히 숙고되고 있지 않다. 국가의 경제적 이익에 목마른 나머지 각국과 그 교육체제는 민주주의의 건전한 존속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을 가르치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 그 교육의 위기가 어떤 위기다? 이 민주주의의 건전한 존속,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가르치는 것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대부분의 나라는 곧 스스로 생각하고 전통을 비판하고 타자의 고통과 성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시민들이 아니라 그냥 쓸모있는 기계들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 세계의 민주주의의 미래는 위기에 처해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그러한 교육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겪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민주주의의 미래가 위기에 처해 있다. 왜? 제대로 된 교육, 민주주의의 존속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급진적 변화란 무엇인가? 사실상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초중등교육은 물론 대학 교육에서도 인문학과 예술교육이 축소되고 있다. 이게 바로 교육의 위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문학과 예술교육?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왜 인문학 교육과 민주주의가 관련이 있는가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드디어 나왔네요.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포괄적인데 그 중에서도 인문학, 예술 교육이 축소되고 있는 것이 바로 교육의 위기이고 이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얘기를 글쓴이가 하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쓸모없는 것들은 모조리 없애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붙들린 정책 결정자들의 눈에는 인문학이나 예술은 쓸모없는 장식에 불과한 것으로 비치고 있을 뿐이다. 그리하여 그것들은 학교의 교과 과정에서 그리고 부모와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빠른 속도로 설 자리를 잃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갖고 있는 인문학적 측면도 단기적인 이익 추구의 혈안이 된 국가 정책 때문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인문학과 예술교육이 축소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인터넷에 떠도는 말 중에 여러분들 문송 또는 문진이란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이런 말들은 정말 쓰면 안 되는 말인데 불행히도 이러한 말들이 담고 있는 그 뜻, 그 의미가 바로 이 글쓴이가 얘기하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죠.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이런 인문학과 예술 교육들이 경제적인 이유, 단기적인 이익 추구에서는 그다지 쓸모 있는 거라고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무시되고 축소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실제로 대학의 철학과라든가 아니면 문예창작과라든가 아니면 어문 계열이라든가 이런 학과들이 최근에 취업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있는 현실은 분명히 존재해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대학이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취업이 잘 되지 않으니까, 당장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문과 계열 학과들이 위험받고 있는, 그게 지금의 현실이다. 그리고 그 현실이 바로 이 글쓴이가 얘기하는 이 내용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문과 계열만 그러느냐? 아니죠. 여러분들, 과학이라고 해서 인문학이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과학에서 어떤 기술을 개발했다고 했을 때 과연 이 기술이 인류에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 만약에 그 영향이라고 하는 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면 이 기술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성찰하고 보완하는 건 바로 인문학, 인문 소양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이 경제 논리, 이익 추구 이런 논리에 밀려서 과학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문 소양마저도 어떻게 되고 있다?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 이어가 볼까요? 이 위기는 우리를 빤히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그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마치 모든 게 별일 없다는 듯이 지내고 있다. 그렇죠. 문과가 외면당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취업을 위해서는 이과를 가야 한다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거를 좀 당연시 여기는 면이 있습니다. 실상은 온갖 곳에서 큰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데도 말이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의미를 아직 숙고한 바 없다. 이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변화가 아니지만 그런데도 갈수록 우리의 미래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우리가 못 느끼지만 우리의 미래에 벌써 제약, 한계가 닥쳐오고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 나라의 각기 다른 교육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예를 들어보자 라고 하면서 사례를 들어서 지금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2004년 3월 여러 나라의 학자들이 라빈드라라드 타고르의 교육 철학을 토의하기 위해서 모였다. 유럽, 일본, 미국에까지 광범한 영향을 미쳤던 타고르가 한 교육 실험의 주안점은 학생들이 소크라테스식 방식으로 토론하고 세계의 많은 문화, 그 중에서도 특히 음악, 미술, 연극, 무용 등을 모든 교과 과정 속에서 학습, 체험하게 함으로써 인격적인 힘을 기르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타고르의 아이디어는 인도에서 무시되고 심지어는 조롱을 당하고 있다. 학회에 참석한 학자들은 경제적 이익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교육 개념 때문에 타고르가 인도의 성공적인 민주주의를 위해서 불가결하다고 생각했던 풍부한 상상력과 비판적인 사고를 위한 훈련이 변두리로 밀려났다는 점에 대하여 모두 동의했다. 지금과 같이 인도가 자신의 영혼을 공격한다면 그곳에 민주주의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관료주의적 둔감성과 무비판적인 집단적 사고가 행행하는 최근의 인도 사회의 현실을 보건대 많은 참석자들의 대답은 아니오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풍부한 상상력과 비판적 사고, 요게 바로 인문학 교육이자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교육 내용이라는 거죠. 이러한 타고르의 교육 철학이 인도에서 무시당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고요. 2005년 11월 시카고 대학 실험학교에서 교사들의 모임이 열렸다. 시카고 대학 캠퍼스 안에 있는 이 학교는 일찍이 존 듀이가 민주적 교육 개혁을 위해서 획기적인 실험을 했던 곳이다. 이 모임은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었다. 그들은 소크라테스, 존 듀이 등 서구 철학자들뿐만 아니라 인도의 타고르까지 포함하는 넓은 범위에 걸친 교육 실험들을 토의했다. 그러나 아이들이 질문하고 비판하고 상상하도록 돕는 일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 교사들은 이 엘리트 학교의 부유한 학부모들에게서 받는 압력 때문에 느끼는 고뇌를 표출했다. 학부모들은 이른바 불필요한 기술을 가르치는 것에 짜증을 내면서 자기 아이들이 경제적 성공을 위한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기술들을 익히는 것을 바라면서 학교의 교육적 비전을 변경시키려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당장 돈을 벌 수 없고 취업에 당장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인문학 교육을, 인문교육, 인문소양 교육을 소홀히 하는 지금의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2006년 겨울 미국에서 아주 권위적인 모 대학이 어떤 중요한 사건을 기념하는 행사로서 심포지엄을 기획했다. 심포지엄의 주제는 교양교육의 미래였다. 교양교육의 미래, 바로 인문학 교육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행사 몇 달 전 연사로 예정된 사람들은 주제가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포지엄의 형식도 취소되었으니 그냥 와서 무슨 주제든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소규모 청중에게 하면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내게 그것을 전한 행정직원의 설명으로는 그렇게 변경된 이유는 그 대학의 총장이 교양교육에 관한 심포지엄이 큰 관심을 끌지 못한다면서 비즈니스 및 기업의 이윤을 가져다주는 최신 기술과 그 역할에 대한 심포지엄으로 대신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심지어는 미국에서 권위 있는 대학에서조차도 바로 인문학 교육을 멀리하는,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거네요.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은 오늘날 미국, 유럽, 그리고 세계 전역에서 넘치고 넘친다.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죠.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즐거움과 위안을 주는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풍부하게 하고 미묘하게 그리고 복잡한 방식으로 세계와 연결해주는 것과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는 완전히 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인문학 교육이라는 게 단순히 철학을 배우고 음악을 배우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을 기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걸 잊어버리고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안목을 키우는데 소홀해진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문과를 회피하는 문진, 문송이란 말로 현재 풍자하고 있는 거고요. 영혼이란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함의를 가진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나는 굳이 이 사실을 긍정하고 싶지도 부정하고 싶지도 않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타고르 같은 사상가가 이 말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했던 의미이다. 즉,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서로 단순한 도구와 조작의 관계가 아니라 풍부한 인간관계를 맺도록 만들어주는 사고와 상상력이라는 기능 말이다. 우리가 사회 속에서 만날 때 사고 기능과 상상력을 발휘하여 자신과 타자를 내면적으로 깊이 있게 보는 것을 배우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실패하고 만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란 존경과 배려라는 기초 위에 세운 것이며 이 기초는 다시 타자를 단지 물건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볼 수 있는 능력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지금 우리 사회의 체제인 이 민주주의는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타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의견, 우리 모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게 바로 민주주의거든요. 그래서 글쓴이는 인문학적 사고와 상상력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실패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까요? 모든 나라가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데 골몰해 있는 상황에서 교육의 방향에 관해서 그리고 세계의 민주사회들이 가야 할 방향에 관해서는 거의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지 않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치열한 이윤 경쟁 속에서 종교적 및 경제적 불안의 시대에 민주주의의 장래를 위한 소중한 가치들이 완전히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 이것이 바로 글쓴이가 앞서 얘기한 인문학 교육을 소홀히 함으로써 벌어지는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윤 동기에 붙잡혀 있는 많은 지도자들에게는 과학과 기술이 미래의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비친다. 우리는 좋은 과학, 기술 교육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 나는 국가가 이 분야에서의 노력을 멈추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우려하는 것은 그것들 못지않게 중요한 다른 능력들, 즉 건강한 민주주의의 존립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가 직면한 긴급한 문제들에 대해서 건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화창조의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 능력들이 이 경쟁적 소동 속에서 소멸될 위험에 처해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능력은 인문학과 예술에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즉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국지적인 충성을 초월하여 세계 시민으로서 세계의 문제들에 접근하며 다른 사람이 겪는 공경을 공감 속에서 상상할 수 있는 능력 말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윤 동기에 따른 과학 기술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인문학 예술 교육도 중요함을 얘기하고 있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죠. 사람이 일일이 운전하지 않아도 차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바래다주는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이 최근에 아주 관심을 받고 있고, 그리고 완전한 자율주행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의 자율주행은 현재 최근에 출시된 자동차들에 적용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을 해보자면, 가까운 미래에 자동차가 완전한 자율, 완전 자동으로 우리를 목적지까지 바래다주는 그런 시대가 됐을 때 우리가 처하게 될 문제는 바로 인문학적인 문제라는 거죠. 만약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행 중일 때 앞에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상황을 가정해보죠. 그랬을 때 직진하면 그 사람은 차에 치여요. 그런데 핸들을 꺾으면 그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은 안전하지만 운전자가 다칠 만한 그런 상황을 가정해 본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리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판단을 운전자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자동으로 운전해주는, 자율로 운전해주는 자동차가 판단을 하게끔 우리가 미리 정해줘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럴 때 누구의 목숨이 더 중요하고 어떻게 운전을 해야 하고 이런 판단을 할 때 과학기술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인문학적인 가치 판단, 이런 게 더 중요할까요? 정리하자면 언뜻 보기에는 기술의 문제인 것 같은 이런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의 문제에 있어서도 결국 누구의 목숨을 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 바로 이 문제는 인문소양, 인문학의 영역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이 인문학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이게 바로 글쓴이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계속해서 쭉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나요? 그럼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소크라테스는 검토되지 않은 삶은 인간으로서 살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선언했다. 격정적인 수사를 좋아하고 논쟁에 회의적이었던 아테네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는 비판적 질문하기 라는 자신의 이상에 충실했던 결과로 목숨을 잃었다. 소크라테스의 모범은 서구 전통에서 중요한 흐름을 형성해온 교양교육의 이론과 실제의 핵심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다. 또한 그 유사한 아이디어들이 인도와 비서구 문화의 교양교육 아이디어에서도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모든 학생들이 철학과 여타 인문학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러한 교육이 학생들에게 스스로 사고하고 주장을 펴는 습관을 길러줄 것이며 그렇게 길러진 능력이 민주주의를 위해 매우 소중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인문학 교육들은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주장을 펴는 습관을 길러줄 것이며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위해서 꼭 필요하고 매우 소중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소크라테스식 사고는 어떠한 민주주의에서도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인종, 계급, 종교적으로 다른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에서 그것은 특히 중요하다. 자신의 논리에 책임을 지고 이성을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타자들과 생각을 교환하는 것은 한 나라 안에서뿐만 아니라 갈수록 인종과 종교적 갈등으로 양극화되고 있는 세계에서 차이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라고 하면서 소크라테스식 사고는 건전한 민주주의 사회, 평화로운 세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함을 얘기하고 있네요. 자, 한편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비춰서도 바로 이 소크라테스식 사고,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질문하고 답을 찾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최근 문제되고 있는 이슈들을 살펴보면 양성평등이라든가 부의 쏠림 현상이라든가 소수 집단에 대한 혐오라든가 이해, 그리고 더 심해지고 있는 세대 차이, 이런 것들의 바탕에는 서로의 차이,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들이 꽤 많다고 할 수 있어요.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왜 똑같지 못하고 다르냐. 그래서 그 다름이 틀림으로, 틀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바로 이 소크라테스식 사고, 그러니까 인문학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거의 끝이 보입니다. 교과서 64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교양교육으로 어떻게 소크라테스적 가치를 가르쳐줄 수 있을까? 대답은 비교적 쉽게 내릴 수 있다. 우선 비판적 사고가 다양한 강의의 교수 학습 방법 속에 훈용되어 학생들이 문제를 탐구하고 증거를 평가하며 잘 조직된 논리로서 글을 쓰고 논점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가 다양한 학습 방법에 녹아들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비교적 성숙한 나이의 학생들이 교양교육을 통해서 적극적인 소크라테스식 사고에 충분히 익숙해지려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펴는데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이상적인 모델이 미국 가톨릭 대학들이라고 말해왔다. 가톨릭 대학교에서는 신학이나 종교 과목들 이외에 적어도 2학기에 걸쳐 철학 과목을 이수할 것을 요구한다. 이 철학도 여러분들 결국 자신과 세상을 깊이 있게 사유하는 그런 교양교과, 그러니까 인문학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꽤 준비가 잘 되어 있는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시민적 능력과 상호간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적 상호작용 능력을 충분히 기르려면 이런 종류의 강의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철학, 인문학 같은 교양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얘기죠, 결국은. 자, 드디어 마지막 파트네요. 세계시민과 인문학교육. 이 세계시민이라는 그런 개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지리, 언어, 국적 등으로 갈라진 채 서로서로 대하고 있는 세계에 살고 있다. 그런데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모두 자신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우리에게 의존해서 살고 있다.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물건들을 한번 봐보세요. 오히려 요즘에는 우리나라 밖에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외국에서 수입된 그러한 물건들이 더 많지 않나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미 많은 부분에서 외국, 한 번도 본 적 없는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풀어야 할 경제적, 환경적, 종교적, 정치적 문제들은 전 세계의 차원에 걸쳐 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하는 것도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종식되는 게 아니죠. 전 세계가 힘을 합쳐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이 문제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일찍이 해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협력하지 않는 한 해결될 가망이 없다. 지구온난화뿐만 아니다. 공정한 무역규제, 환경 및 동물보호, 핵에너지의 미래와 핵무기의 위험, 노동운동 및 정의로운 노동기준의 확립, 아동 인신매매 금지, 성적 학대와 강제 노동 방지 등 온갖 문제가 다 그렇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뒷전으로 밀려나 있지만 이 미세먼지 문제도 우리나라 안에서만 해결될 게 아니잖아요. 이 모든 문제들은 나라의 경계를 넘어선 토의로만 진정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걸쳐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 세계 시민이 되어야 한다.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세계적 상호 의존성에서 자유로운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글로벌 경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삶을 연결지어 놓고 있다. 우리가 소비자로서 내리는 단순한 결정들도 우리가 사용하는 생산품과 연관되어 있는 먼 곳의 사람들의 생활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지구 전체의 환경에 압력을 미친다.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도 우리나라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어디선가 그 핸드폰을 만든 어느 나라에 어느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 결국 그 사람들의 생활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매일 먼 곳의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다양한 방식들을 외면하는 것은 무책임한 짓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 우리는 그냥 한번 쓰고 버리지만 이 플라스틱이 여러분들 전 세계적인 지금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국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 하루하루 일상에 관심을 가져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육은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관한 논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줘야 한다. 즉,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단지 미국인이나 인도인 또는 유럽인 또는 한국인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시민으로서 볼 수 있도록 준비시켜줘야 한다. 교육을 통해서 세계의 시민으로 길러야 한다는 내용이었고요. 학교나 교육기관에 국제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기회가 부재한 경우 우리의 인간적 상호작용들은 인간의 삶을 1차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시장의 교환 논리가 매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학교를 비롯한 세계의 교육기관들은 중요하고도 긴급한 과제를 안고 있다. 어떤 긴급한 과제일까요? 즉, 학생들이 자신을 복합적인 요소들을 내포한 나라의 일원, 나아가서는 복합적인 요소들을 내포한 세계의 인원으로 보고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다양한 집단들의 역사와 성격을 어느 정도라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학생에게 배양해 줘야 한다. 그러니까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길러줘야 한다는 얘기고, 이렇게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이 바로 뭐다? 바로 인문학 교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인문학 교육은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민주주의를 존속시키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단지 한국 사람으로서만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세계 시민으로서 자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바탕이라는 거죠. 세계 시민이 되자면 정말 인문학이 필요한가? 세계 시민이 되자면 우선 많은 사실적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지식은 인문학적 교육 없이도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책임 있는 시민이 되자면 우리가 버리는 플라스틱이 어떤 환경 문제를 이야기하는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책임 있는 시민이 되자면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즉, 역사적 증거를 평가하고 경제적 논리들을 사용하고 그것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사회적 공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외국어를 말하며 세계의 주요 분쟁 지역들의 복잡한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사실적 부분들에 대한 지식만을 얻는 데는 인문학과 연관된 지적 기술이 없어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 연관 관계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실적 지식만을 갖는 것은 거의 무지만큼이나 나쁜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 학생들은 정치가들이나 문화적 선도자들이 제공하는 상투적인 것과 진실한 것의 사이를, 가짜와 진짜 사이를 구분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가짜와 진짜 사이를 구분할 능력, 이게 바로 비판력이잖아요. 세계 역사나 경제에 관한 이해가 지적으로 총명한 세계 시민의 육성에 쓸모있는 것이 되려면 이 이해가 인문학적, 비판적 능력으로 뒷받침되어야 하고, 따라서 세계 역사나 경제에 관한 이해 교육은 종교나 정의에 관한 철학적 이론에 대한 학습과 나란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결론 뭐다? 인문학 교육이 필요하다. 그럴 때만 그것들은 세계의 주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공적인 토론에 유용한 기반을 제공해 줄 것이다. 혁신에는 유연하고 개방적이며 창조적인 정신이 요구된다. 문학과 예술은 그러한 능력을 배양시켜준다. 이런 능력이 결핍될 때 비즈니스 문화는 급격히 쇠퇴한다. 자, 혁신, 요즘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인데 혁신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바꿔보면 창의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창의성은 뭐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유연하고 개방적이며 창조적이어야 하는데,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비즈니스, 그러니까 기업들은 쇠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실제로 기업들이 갈수록 편협한 직업교육만 받은 학생들보다 교양교육을 받은 졸업생들을 선호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역동적인 비즈니스 환경, 역동적인 새롭게 바뀌어가는 환경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역동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유연성과 창조성을 발휘하여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의 관심사가 오직 국가적 경제 성장에만 있다고 할지라도 인문적 교양과 예술 교육을 더욱 보호할 필요가 있다. 좀 전에 뭐라고 했죠? 경제 논리에 밀려서 인문학 교육이 소홀히 되고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한다? 인문학 교육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인간에게는 단순한 직업 이외에 사물을 이해하고 의미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인문학적 소양이고 바로 인문학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죠. 지금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진리를 믿을 여유가 있느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이 진리를 무시해도 좋을 여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인간에게는 인문학적 관점, 인문학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 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결국 인문학 교육은 왜 필요하다? 민주주의의 존속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해서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지막 순서로 주석 교과서 60쪽에 있는 핵심 정리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의 갈래는요, 글쓴이의 주장이 근거와 함께 나타나 있죠? 논설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옆에 시평이란 말이 나오는데, 시평은 시사,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사회 현실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문학 교육이 무시되고 소홀히 되는 그러한 현실을 평가하고 있었잖아요. 이 글의 성격은요, 우선 논리적이죠. 글쓴이의 주장이 근거와 함께 제시되어 있는데 그 근거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적이죠. 인문학 교육이 소홀히 되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고요. 논증적입니다. 근거를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얘기하고 있고요. 제재는 교육 실태, 어떤 교육 실태? 인문학 교육이 무시되는 교육 실태, 민주주의의 구성 요소,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 상대를 존중하는 배려와 이해. 그 다음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비판력. 이런 것들이었죠. 그리고 세계적 문제 상황. 어떤 문제적 상황? 전 세계적으로 인문학 교육이 소홀히 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문제들은 한 나라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한 문제들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 글의 제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뭘 말하고자 한다? 주제는 민주주의 존속과 올바른 세계 시민 육성을 위해서 인문학, 예술 교육이 필요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네요. 특징은 가치 명제와 정책 명제를 주로 제시하고 있다. 가치 명제, 무엇이 중요한지, 인문학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정책 명제,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 인문학 교육을 강조해야 한다.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 이 인문학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로 교육의 위기 상황을 구체적인 예로 제시했습니다. 각 나라별로 교육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었는지 얘기해주고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질문 형식을 통해서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당장 여기 보이는 이 급진적 변화란 무엇인가 같은 경우에도 이 묻는 식으로 질문 형식으로 화제를 제시하고 있었네요. 참고로 이러한 글의 전개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렇죠. 문답법이라고 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글을 전개하는 방식은 뭐라고 하죠? 그렇죠. 예시라고 하죠. 이 글은 예시도 쓰이고 있었습니다. 자, 진짜 마지막입니다. 글의 짜임을 살펴보죠. 자, 앞부분, 맨 처음 부분에서는 교육과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에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민주주의 교육이 인문학 교육이 소홀히 되고 있는 현실을 얘기하고 있었고요. 중간 부분에서는 왜 민주주의의 존속을 위해서 또 올바른 세계 시민 육성을 위해서 인문학 예술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얘기해주고 있었습니다. 중간 부분에서는 왜 민주주의의 존속, 그 다음에 올바른 세계 시민 육성을 위해서 인문학 예술 교육이 필요한지, 그렇죠? 논리적으로 근거를 대서 글쓴이의 주장이 나타나고 있었고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인문학 예술 교육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위해 꼭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는 이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인문학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글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 인문학 교육과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인문학 교육과 민주주의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지만, 바탕에 깔고 있어야지만 이 글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스키마, 배경 지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문학 교육과 민주주의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꼭 바탕에 깔고 이 글쓴이의 주장을 이해한다면 이 글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문학 교육이 소홀히 되고 있는 것은 굉장한 위기이다. 두 번째, 인문학 교육은 민주주의의 존속,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필요하다는 거. 마지막 세 번째로, 민주주의는 세계 시민을 육성하는 데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 세 가지가 이 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글을 우리가 세 가지 요소, 글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세 가지 요소였죠. 신뢰성, 타당성, 그 다음에 공정성으로 이 글을 한번 뜯어보는 그런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